3프로TV 스페셜 더 피플, 정말 중요한 분들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육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함께 해주실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우리 김원장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예, 교육을 자제분 교육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죠. 교육 이론칙 무관심. 네. 방임. 아주 좋은 전 교육 철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3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3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는 좋은 대입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좋은 인성을 가진 우리 사회 훌륭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혹이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플레이어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여러 첨예한 이해관계들이 많이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서요.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좀 푸는 게 좋을지 전 교육부 장관이시고 지금 또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윤혜 전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을 오래 하셨죠? 3년 7개월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최장수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교육부 장관 하다가 한 1, 2년 차 때 항상 교육 무슨 문제 터지더라고요. 그래 터지면 바로 그냥 날아가는 거지 뭐. 평균 재직 기간이 1년 4개월? 그렇죠. 예, 하여튼 14, 다른 장관님들도 6개월. 거의 비슷하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장관 포함해서. 평균 재임 기간이 이제 그런 시기가 한 1년 반도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3년 7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했는데 그때가 사실은 또 코로나 시기가 그랬죠. 한 2년 4개월 네. 됐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맞아요. 네. 뭐 좀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학부모 단체에서 일어나면 이제 바로 아웃. 아니면 또 대입 이렇게 바꾸면 아웃. 대입 문제 너무 어려우면 아웃. 너무 쉬워도 아웃. 이런 경우가 그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맞아요. 또 각자의 그 입장이나 또 갈등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모든 나라가 교육이 이렇게 첨예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한 편이에요?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굉장히 관심이 높고 그렇죠. 그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꼭 이른바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게 교육의 목표처럼 되어 있고 그래야만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를 갖고 좀 안정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희망사항, 부모들의 욕구 이런 것을 가지고서 아이들의 교육 플랜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네네네. 네. 진짜 의미 있는 말씀이시다. 이번에 그렇죠? 책을 내셨어요. 숨쉬는 학교. 또 책 광고합니까 여기서? 광고 숨쉬는 잠깐 학교. 할게요. 학교가 뭔데요?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 그렇죠. 그냥 일때 숨 좀 쉬었어요. 저요? 우리 때는 많이 숨 놀았죠. 잘 쉬었죠. 네, 많이 놀았죠 저는. 네, 잘 놀았어요 저는. 우리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참 숨쉬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 그렇죠. 진짜 우리 정프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둬놓고 이렇게 그냥 시험 잘 봐라 점수. 경쟁에서 뒤처지면 네.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가야 되는데 얘가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코스가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대학에 안 가면 마치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하고 취업 문도 다르고 그리고 시장에 들어가면 임금 격차가 너무 커요. 네네네. 그리고 안정적인 보호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예전에 쭉 그래 왔고 네. 그게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이 현재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코딩 잘해갖고 프로그래밍 잘하면 그냥 몇 억씩도 연봉 받고 그러던데. 이제 소수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행운이나 개인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전환해야 되는 시기이고 지금은 또 특히 AI 대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가졌던 직업 구조나
노동 시장의 이 시스템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네. 급격하게 정말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질 만큼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 부모님들이 특히 사교육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게 막 네. 의대를 보내야 된다, 막 이런 욕구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이제는 AI 대전환의 시대에 직업과 노동 시장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면 앞으로를 살아갈 아이들의 교육은 특히 공교육 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이게 과제가 되겠죠. 그 우리 장관님은 장관님의 뭐 친인척 혹은 뭐 만나게 되는 가까운 청소년들에게 야, 너는 이제 그런 기존의 학교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AI 시대에 맞춘 그런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본인의 이 주변 사람들한테 야 그래도 저 서울대 가야지 이렇게 해놓고 딴 사람한테만 저는 저희 애들에게도 한 번도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저는 이제 일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집에서 그렇게 잘 챙겨주지 못한 엄마였어요. 그래서 대학은 갔어요? 큰애는 갔고 둘째는 대학을 안 갔습니다.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그 기사거리네요. 교육부총리 대학 안 가. 아 진짜? 아니 뭐 재수 중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에요. 안 갔어요? 다 성인이에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도 지금 올해 아마 할 텐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오 괜찮다. 신선한데 퀴즈 하나 이거는? 드릴게요. 네. 뭐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학교? 학교? 고등학교?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주 상상고. 저기. 아닌가? 넌센스입니다. 아 넌센스예요.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 맞추고 싶다. 모르셨어요? 물론 뭐 저 논센스라니까 집사람이 알려줬어요. 어딘데요? 연세대학교. 연세대? 예. 연세대 갔다가 합격했다가 처음 등록 포기하고 서울대가 아. 비면 서울대는 또 다 의대로 빠지니까 반수하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일 학교로 치면 상상고가 아니고 상상고는 아마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연세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입시 뭐 교육이 또 입시가 다는 아니지만 예. 우리 교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바꿔야 되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대학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동안은 그 이른바 이제 서울대 연고대 쭉 그 서열화된 대학을 가는 게 정말 목표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특목고를 가야지 그런 대학에 가는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목고를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원을 가서 수학과 뭐 이런 선행학습을 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했던 게 고교 학점제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교 학점제가 윤석열 정부 그 시기에 전혀 준비나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방치가 되어 있어서 고교 학점제가 뭐예요? 고교 학점제가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아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는 예.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아직 고등학생 멀었어요. 예, 지금 이제 초등학생. 초등학교고 이제 그래서. 그 예.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는 이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매우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 하고 싶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영수 중심의 입시 과목 위주로 예. 교육과정 네. 운영이 되어 왔다면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이 나 이런 과목을 배우고 싶어요. 개설해 주세요라고 그 선택 개설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국영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심화 과학을 하고 싶어요. 심화 AI 우리 물리를 배우고 싶어요. 싶어요. AI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AI는 사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AI 기술을 쫓아가는 것을 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그렇죠. 이제 그것을 하려면은 사실은 기본적인 문해력이 뒷받침돼야 예, 되기 예. 때문에 오히려 어린 학생들은 이제 독서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런 수업들이 더 공교육 내에 많이 체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장관할 때 그 대구에서도 더 들어가는 조금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자기는 로봇을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 로봇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이 친구가 로봇을 고교 학점제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대학의 교수가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은 방학 때는 그 대학에 가서 로봇 실험도 하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 학점을 받았다 치고 네. 그걸 언제 써먹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평가에 다 들어가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평가에 내신에 그렇죠. 그게 수업인 거예요. 이 아. 학생이 선택한.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할 때 이제 그때는 연구 선도 학교로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학교의 사례인데요.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자기는 로봇이 너무 궁금하고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되고 또 대학의 전문가를 만나서 자기가 배우게 되고 해서 자기는 이것으로 대학에 가서 로봇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교 학점제 초기 시기였기 때문에 네. 고교 학점제가 그냥 이거는 이제 단적인 사례인데 꼭 대학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경험해보고 아 내가 이게 맞나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서가 네. 아니라 네, 자신의 네, 체험을 네, 네, 통해서. 근데 그런 기회를 지금까지는 주지 못했다 우리가 학교 교육 내에서. 근데 고교 학점제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그렇게 넓히려면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학교 안에 교사들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 대학의 기업의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수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사들하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나는 기술직인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기업하고 같이. 그건 이제 학점,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연계를 해서 그렇죠. 그걸 잘 받으면 또 역시 대학에 갈 수도 지금 있고. 도입이 돼 있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그래서 25년도에 전면적인 도입이 이제 계획했고 25년도 네. 전면 도입을 제가 22년도에 퇴임했잖아요. 저희 임기 동안에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학교마다 모든 그런 과목을 개설할 수 없으니까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 여러 학교에서 요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 이제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지원 조직을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을 지역에 만들어서 그게 학교의 부담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원 센터가 행정 부담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22년에 퇴임하면서 25년까지 그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면은 25년 전면 도입할 때면 이게 이제 좀 많이 바뀌겠구나 생각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나 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학교마다 방치의 수준으로 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25년에 전면 도입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면 도입이 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졌던 거죠. 그래요. 하는데 하는 것 같지 않은.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런 설명을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지 아니, 그런데 않았기 때문에 네. 아이가 좋은 것 같아요. 방향은. 그런데 방향은 좋은데 예. 아이가 나는 AI에는 관심 없고 유럽 역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네. 친구들도 있을 거 아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걸 짜서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네. 엄마가 싫어할 것 같은데 일단 대학은 안 갈 거니. 근데 그게 이제 대입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수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실제로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대입은 그런 거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내가 어떤 수업을 받고 어떤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평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했냐, 얘가 관심 있는 게 뭐였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얘의 그 관심이 뭔가 외화돼서 그래서 평가할 수 있었냐.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단 한 번 수능 시험으로 정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시는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제가 퇴임하면서 이제 그 계획했던 거는 그 25년도에 전면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28년도 대입은 얘네들이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치르는 28년도 대입 제도는 완전히 개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감 협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연구해 놨던 몇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 절대평가 도입이라든가 그 선운수령 시험이라든가. 근데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퇴임하는 장관이 대입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8년 대입에 대한 방안을 지금 법으로 4년 예고제거든요. 대입은
뭔가 정책을 바꾸려면 4년 전에 네네네. 예고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24년 초에 28년 대입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발표해야 된다. 그래서 25년 전면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24년 초에 28년에 대한 대입제도가 발표가 됐어야 되죠. 저는 22년도에 5월 퇴임하면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서 새롭게 발표하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대입제도가 바뀌면 그래도 공교육의 시스템들이 좀 전환하는 계기들이 되고 그 토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교육이 바뀔 수 있겠구나. 교육 개혁의 이른바 물꼬를 트겠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제 임기 중에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네. 이게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실제로 완전히 이제 이 지난 정부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도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네.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했죠. 근데 그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가 참 뭐 시도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은 학부모들 내지는 학생들의 불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무슨 지역 배려를 한다고 하면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역마다 가서 미리 한 3년 전부터 터 닦고 가서 이제 주말엔 또 서울의 대치동에 학원 보내고 주중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다른 수업 시험 준비하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인턴 경력 이런 걸 이제 쭉 해갖고 또 대입하는 거 여러 경험들 많이 쌓게 하자고 했더니 또 죄다 뭐 교수들 서로 뭐 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품앗이 해주면서 다 인턴 뭐 저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차라리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이 있지 않고 그렇게 돈 많지 않은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됐고 수능으로 그냥 통일해버리자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임기 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 학점제를 해서 학점제가 대입에 도움이 안 되면 애들이 잘 외면할 거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또 활용해서 어떻게든 대학 들어가려는 아주 눈치 빠르고 엄청난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또 다 그 좋은 혜택은 다 따먹을 거고 그러니 과연 이게 괜찮은 건가?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예. 그 이제 지난 3년 동안 원래의 취지가 훼손되면서 네. 현실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선택하면 근데 이게 대입에는 반영이 안 되거나 네. 절대평가가 아니면 내가 이걸 열심히 해봐야 아무 득이 네, 되는 게 네. 없다. 그래서 오히려 고교학점제의 선택하는 그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현장에서 막 폐지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네. 사실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그냥 불쑥 들어온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막 수시 이러다 보니까 학생 기록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주고 그런 아까 이제 스펙 이런 건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요? 예, 네. 예, 스펙 쌓고 이러는 거는. 그건 대입에 이제 반영이 안 되지만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주고 이게 절대평가냐 산대평가냐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것을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반영한 평가 제도로 만들지를 못하고 평가 방식은 그냥 예전 같은 방식으로 두다 보니까 이게 불합치가 돼서 더 현장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교육부가 이 이제 평가의 기준이나 이 여러 가지 이제 과목 선택의 그 자율성 그리고 교과 운영에 교사들의 부담을 덜면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 상태는 좀 불안정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학교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빠르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살펴보면 네. 그리고 이제 이 변화하는 그런 속도를 생각해 보면 이 방향을 만약에 폐지하거나 다시 과거로 되돌린다. 그럼 우리 완전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이제 지역 단위로 좀 구성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아직
사람에게 온전히 맡겨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다른 건 정말 선진국 이상인데 이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정프로 아들이 네. 그 만약에 장관님이 교수로 계시는데 제가 전화해서 정프로 아들이 거기 또 지원했다더라고요. 뭐 그냥 한번 잘 봐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냥 했다고요. 그냥 했다고요. 네. 이러니까 네. 젊은 친구들이 지금 그냥 시험 보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사회 전반이 같이 발전해 줘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교육의 문제가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게 네. 사실은 그게 가정의 부모의 배경이나 노동시장의 임금의 격차나 이런 걸 다 반영한 거잖아요. 부모 세대가 정말 그렇게 약간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 가정 배경이 좋다고 하면은 네.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격차가 생기면 이것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가 계속 학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수능 정시로 거의 90% 해야 된다 막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능 정시 비율을 높이는 거는 이 고교 학점제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 학생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학생들은 사실은 수능보다는 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제대로 잘 하면 오히려 그 서울의 대학에 갈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넓어지고 그런 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게 더 아이들에게 그 공정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예전에 학종은 그랬어요. 그래서 학종은 많은 부분 손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 학점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의대, 뭐 아주 특목고를 가서 무슨 막 일부 특화된 학과만을 가야지만 그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그게 무슨 뭐 문화예술 분야이든 뭐 스포츠 예술 분야이든 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애들은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아직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뭐 아직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흥미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뭐를 해야지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로 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바꿔보자는 그냥 거였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미 포기한 친구들은 시험 볼 때도 저도 시험 감독 한번 갔다가 정말 놀랬는데 그냥 이렇게 1111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냥 시험 시간에도 엎드려 자는 아, 학생들도 있어요.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대학 가서 몇 명 그 학교 전체에서 몇 명 대학 가는 아이들 이외에는 얘들은 학교에서 그러면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체험과 그 탐구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연동돼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도 자기가 관심 있고 할 수 있고 하는 분야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공교육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고교 학점제는 제도를 만들고 실제로 연구선도 학교들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변화의 그런 동기부여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3년 동안 쌓아오다 보니까 조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그대로의 어떤 자기 설계들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심화나 전문성들을 갖출 수 있는 친구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런 진로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려주고 싶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런 혼란기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대입제도로 바꾼다는 거는 지금 수능 정시 1회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을 반영한 뭐 선온술형이라든가 아니면 수능을 자격 고사화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뭐 1, 2년 만에 당장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적어도 책임 있게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에서 우리가 고교 학점제라는 교육과정 운영이 이렇게 바뀌니 앞으로 대입제도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되고요. 굉장히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대입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교육 후진국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좀 책임 있게 설계해서 네. 합의를 끌어내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이제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제도들이 뭐 잘 운영되지 않았던 경우는 많지만 다 그 의도와 설계는 참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름 또 그런 취지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뭐 학종이든 뭐 사정관제든 사실 이것도 나름의 취지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다 판판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쨌든 인간의 본능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0년대 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사관학교들이 그러니까 군인 되는 그러니까 장교 되는 그 학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잖아요. 입학 성적이 거의 뭐 스카이와 뭐 비견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선호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군인들이 엄청 전성시대였으니까. 그 학교 나온 사람 대통령.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지나서 이제 한참 뭐 명문대 이렇게 할 때는 뭐 서울대면 무조건 서울대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애들이 1등부터 서울대 무슨 과든 일단 서울대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세대 또 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의대가 무조건 맨 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울대 어떤 다른 과보다 의대 맨 꼴찌가 더 우선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대입제도를 뭐 어떻게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야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그냥 서울대 나오면 무조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 대기업이 데려가던 때는 당연히 서울대가 선호되고 그냥 졸업하고 나서 장교되면 사회에서 제일 엘리트 된 그 시절엔 당연히 사관학교가 선호가 되고 지금 이제 의사들이 제일 돈 잘 벌고 뭐 정년 없고 하니까 제일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업과 학교를 끊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제도로 아무리 아름답게 설계를 하더라도 아마 성공하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역으로 생각을.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저는 사실 뭐 1, 2년 사이가 아니라 요 몇 달 사이에 AI의 이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엄청나죠.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의대에 목매달아서 부모들이 4세부터 애들 4살 때부터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 4세고시 7세고시 막 네. 문제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왜 의대 가냐 그러니까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의대 가는 이유가. 그 마지막 클로징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그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책임감도 느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데 지금 AI가 그 질병을 진단하는 것과 이제 사람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이게 이제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그럴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 시대가 살아왔던 사회를 기준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재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완전 새로운 세상에서 살 거고 네. 지금 이미 그런 세상에 진입했고 그 전환의 시대를 과거와 같은 이런 대입 제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직업이 뭐 이렇게 정해진 직업이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거일 것 같지만 네. 앞으로는 아이들은 그냥 1인 기업, 창업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네.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의 외의 직업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그 정교한 노동이 필요한 로봇이나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그 노동의 아주 정교한 그런 노동자들 기술 인력 수공예라든지 완전히 그렇죠. 그냥 뭐 크래프트 같은 예, 게.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돌봄 노동자 네네네.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로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래서 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AI를 활용하면서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저는 기본적인 문해력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네. 상상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질문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이 AI를 활용할 때 그냥 정답을 즉답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을 보면 평가에 AI를 도입하느냐의 문제에 논란이 되잖아요. 정답을 맞추는 거를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질문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서 아이들의 사고 패턴과 얘가 어떤 질문을 해서 이런 답을 얻고 이 정답이 올 때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교육의 뭐 어떤 전환의 과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전환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냥 목전에 와 있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모들이 가졌던 욕구, 우리 아이가 좀 더 돈도 잘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보장된 직업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시대, 이 사회에 어떤 그 공공적 윤리의식을 갖고 시민의식을 갖고 또 그런 책임감을 갖고 네.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데 기본적인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네. 사고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오히려 공교육에서는 사고력을 기르고 질문하는 힘과 토론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들, 교육들 이런 수업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네. 그런 역량들이 축적되는 것이 이 AI 시대에 앞으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네. 학교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100%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장관님 말씀하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책에서 교실 바꾸셨더라고요. 교실의 형태. 네, 학교 공간 혁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펜옵티콘 구조라고 누가 어느 가운데서 누가 감시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예전에 학교가 학교는 그랬죠. 구조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쫙 보기 좋게 아이들이 어디서 뭐 딴짓하나 네. 통제하고 감시하는 하기 구조였죠. 구조로 만들어진 거래요. 아, 그게. 기존의 학교가? 기존의 학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근데 군 막사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기존의 학교는 약간 군 네오반 느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각에. 교도소와 학교가 그렇죠. 그래 누가 네. 그 건축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똑같은 구조다. 네. 통제하고 네. 감시하는 구조다. 맞아요. 그리고 칠판 앞에다 놓으면 딱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한 반에 뭐 6, 70명 네. 이상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있었다. 그래서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 학점제를 운영을 하려면 서너 명이 수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몇십 명이 수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간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좁게도 하고 넓게도 하고 그러니까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고 우리는 그냥 같은 반에서 앉아서 계속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동 수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다 재구조화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험이나 탐구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또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디지털 기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공간 혁신부터 시작해서 그때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사업들을 예산을 정말 엄청 쏟아부으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생태 학습이 매우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학교 안에서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광 시설하고 네. 지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필요한 전기는 학교 안에서 생산해서 아이들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들을 매일 데이터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생태, 에너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 구조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들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교실에 와이파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학습들이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 학교를 함께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합 문화시설 같은 방식의 학교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했던 학교들이 작년 뭐 올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다시 그 사업은 계속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약간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도 좀 축소가 되고. 아니 사람에게 비단 교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 예전에 이제 과천 청사 있을 때도 이 취재 가보면 모든 부처의 모든 공무원들이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은 동사무소처럼 앉아가지고 막 막힌 공간에서 무슨 창의력이 나오겠어요. 그냥 국장말 잘 듣는 맞습니다. 사람이 승진하는 거지. 네. 그런 것처럼 정말 교실도 좀 다른 공간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맞아요. 공간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취지는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 누구한테 통제받고 감시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 제일 처음 했던 게 사용자 참여 설계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붙는 거죠. 건축, 디자인 전문가들이 같이 토론하는 데 참여해서 아이들 의견들을 들어요. 요새는 학교에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이제 그린 스마트 학교를 지은 데는 거의 무슨 카페처럼 교무실이나 교장실 따로 없고요. 완전히 거기가 커뮤니티 센터처럼 돼 있는 학교들. 그게 다 이제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서로 토론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만들자.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은 거거든요. 학교를. 어디에 있어요, 그 학교는? 사천에 가면 용남고등학교라는 게 있고요. 경남 사천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경기도에는 그 덕양중학교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모델로 만들어진 학교고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예. 네. 그리고 특수학교 중에서는 농학교가 이제 특수학교 아이들은 네. 또 농학교 아이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하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얼마 전에 성남여고도 다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개관 다시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설계됐던 학교들이 이제 완공이 되고 있고 학교 전체 단위는 아니어도 학교의 한 부분 저희는 이제 영역 단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학교의 한 시설을 그렇게 바꾼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일부라도. 네. 일부.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떤 공간을 넣고 싶냐 그랬더니 노래방 넣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멍 때리는 방 만들어 달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그런 학생들도 보통 있어요. 수업 시간을 또 멍을 때리고 있는데. 어디서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기가 쉬고 싶은데 교실 안에서 그럴 수는 네. 없으니까 네. 이제 조금 더 편안한 쾌적한 공간에서 좀 쉬고 싶다. 충분히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요구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모든 의견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게 또 사실은 민주주의적인 그 토론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학교 설계에서부터 완공하기까지 아이들이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에 합의해서 함께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시민의 그런 어떤 소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네.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하셨는데 정착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이해하면 학교를 되겠군요. 다 네. 한꺼번에 동시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노후화된 학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을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속도가 빠르진 않더라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네. 예산 지원은 계속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뭐 예를 들면 초중고 이 공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공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목표죠.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거기서 내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 내 이웃, 내 가족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그런 공공의 의식을 가지고서 공동체의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네네네.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뭐
세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노동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책에 네. 우리 김원장 기자께 이제 그 질의응답식으로 네. 경제교실이라는 부록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졸업하고 아니 그 시기에도 이미 알바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편의점이나 맞아요. 뭐 이런 네.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알바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주인이 뭐 알바비를 안 줘.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노동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계약서를 쓰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전세 그 대출 사기 있을 때 네네. 사실은 청년들이 그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그 보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위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책 속에 문자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뭐 AI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네. 내 필요에 대한 내 체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실제로 삶에 필요한 그런 학습들, 그런 수업들, 또 체험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AI라는 게 우리가 질문하고 답 받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중요한 게 물어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청년들, 지금 아이들이 저희 시대하고 제일 많이 바뀐 게 이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네. 이런 과정이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과 저는 분명하게 연결, 뭐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다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니터만 보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이런 것 좀 어떻게 바꿔요? 지금 너무 우리가 교실의 모든 걸 책임져.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교실이 책임이 있죠. 교실에서 제대로 있죠. 학생들 키워야죠. 네. 지금 여러 나라들이 네.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네.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거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렇게 너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과몰입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의 병 이런 것들도 커지고 그리고 개별화되고 고립화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이런 게 좀 심각해졌어요. 제가 장관하면서 코로나 대책을 만들 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학습에 대한 격차도 물론 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보충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만들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그 마음 상태, 심리, 우울감, 단절감, 고립감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학교에서 공교육 내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고립감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지원과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이제 또 정부가 맡기니까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 싶지 다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희는 1년 딱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왔는데 그게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퇴임하면서 이제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교실은 특히 학교 현장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이런 학교의 교육 구성원들이 굉장히 불신이 더 깊어지고 소통하고 신뢰하고 이런 회복되는 프로그램들이나 기회들이 없어져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 요새는 이제 저도 얼마 전에 그거를 봤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딱 그 클릭해서 체크를 하면 그 아이의 이제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한번 이렇게 출석 체크하듯이 이렇게 찍으면 선생님이 아는 거지. 얘 상태가 지금 기분 상태가 이게 어떤가 신뢰도가 이런 좀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다시 평가를 네.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 학교는 그냥 아이들에게 교과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정서,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까지 이 각각의 아이들 개별 맞춤형 파악과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예요, 그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또 3프로 TV 나오니까 교육 ETF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교는 아이들의 매일매일이잖아요. 네? 매일매일 하루를 학습하고 마음과 돌봄과 안전,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해서 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예. 뭐 학습은 기초학력은 뭐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에브리데이. 이제 방과 후에 돌봄까지, 그러니까 네. 끊기지 않고 아이들이 단절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격차 없이 하루를 온전히 돌봐줄 수 있게 네. 이런 시스템들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나 교사나 학부모들이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일회적인 지원 사업이거나 단절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막 그 학교 그 부모들 민원 때문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는 이제 민원은 학교로 보내지 말자. 학교 민원 119라는 걸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책임지자.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들은 지치지 않게 그런 행정 부담이나 민원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게 그래서 교사는 덜 지치게 하고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 계속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데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학교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구조를 만들고 해서 이제 이런 원스톱 지원 시스템들을 토탈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 이제 마지막에 F는 지금 이제 지역의 그 교육 격차들이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있죠. 차이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격차나 또 가정의 이런 가정 그 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나 학교 어떤 학교냐에 따른 그런 격차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자. 요것이 이제 제가 공교육 내에서 해야 하는 그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도입해야 되는 이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시하시는 거예요, ETF 그거? 예, ETF 기초 상품은 괜찮. 어떻게 편입된 생각하세요? 기초 상품은 괜찮네. 수익성이 좀 의심되는데 수익성. 네. 얼마쯤 사실 생각? 저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언어들이 매우 많이 등장하긴 했으나 물론 이제 네. 방향이니까 뭐 방향이죠. 그럴 수 네. 있겠습니다만 네. 조금 저는 아직 마음이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출시를 하고 나서 한번 이제 보시죠. 근데 교육이 어려운 게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거기서 이제 뭐 소통만 하더라도 그 교육청에서 소통 창구가 생긴다고 부모들이 전화를 안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창구 생겼으니까 거기로 전화할 분들은 이미 지금도 그렇게 선생님한테 직접 괴롭히면서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예의 바르게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저런 게 있더라도 진짜 선생님 괴롭히는 친구 학부모들은 당연히 애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번호 알 테니까 야 이제 선생님 번호 몇 번이야. 지금 우리 애가 이랬다는데 당신 선생님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걸 좀 사람들인데. 여쭤봐야겠어요. 정 프로가 이야기한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만 맞고 아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정말 키워주는 그 방향 뭐 당연히 맞죠. 네.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어느 부분에서 교사의 권리나 존엄과 상충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오히려 말을 못하는 요즘은 상황이 됐고 학폭이 요즘은 지역 변호사들은 네. 학폭이 아니면 먹고 살 일이 없다는데 그 정도예요. 네. 학폭이라는 게 근데 교사가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교사가 중재를 하려다가 문제 생길까봐 그냥 방치하고 학폭위로 넘겨버리는 이 교사의 권위 문제 이 권리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동돼 있는 건데요. 이제 학교 제가 민원 119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만 이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니까 학교로는 학교 선생님하고는 이제 학부모가 아무리
그 전화를 해도 그렇게 연결이 안 되게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폭은 사실 학폭 문제뿐만 아니죠.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맨날 이렇게 우리 때 얘기하면 나 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의 뭐 치고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과잖아요. 잘못했으면.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좀 싸웠는데 요즘 이거 좀 하면 안 된다면서요. 학폭이 때문에. 사과를 하고 그러면은 화해를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그래 내가 맞아서 아프지만 그럴 수 있어. 이제 용서하고 화해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런 다시 또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학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요. 이게 또 대학에 반영이 그럼요. 돼요. 얼마 네. 전에 이제 또 학폭 때문에 문제가 됐던 학교들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자기가 가해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다 법률적인 소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잘못 개입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학폭은 교육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민원 119나 이제 학폭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기면 사안을 바로 이제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받아서 저는 이제 법률적인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것을 갈등을 예방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할 수 있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숙려제도 이런 것들이 이 소송 가기 전에 꼭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과정은 생략된 채로 그냥 딱 대립하면 바로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반드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폭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통하지 못하고 이 개별화되고 고립되는 그런 불안감들이 어디서도 해소가 안 되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더 대립화되는 것 같거든요. 교권과 학생 인권이 마치 대립되는 개념인 것처럼 지금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교권의 회복 이런 말씀도 저기 하셨는데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뭐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해서 문제가 더 깊어졌는데 이제는 반드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하는 그 시스템을 학교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누가 다 갑자기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학교 현장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 악순환 될 거다. 시간이 걸리고 더디겠지만 학교 구성원들과 이 교육청이 함께 이런 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은 어떻게 신뢰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상시적인 소통 구조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학생 자치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교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함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어머니들의 학부모들의 민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있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거기 사장님이 붙여놓은 거 너무 좋던데, 그러니까 뭐였죠? 우리 여직원들 상대로 네. 뭐 예쁘게 입고 왔네. 아. 예시를 보여줬더라고요. 오늘 남자친구랑 1박 2일 놀러가? 딸 같아서 그런데 밥 한 끼 먹을까?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응대하지 않고 팔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것처럼 교육 당국에서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더 보호해주는 방안을 내놓으면 안 돼요? 지금 학부모들이 정말 요만큼만 문제가 생기거든요. 선생님한테 뭐라 하는데 선생님들 문제 될까 봐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네. 학교 선생님을 직접 뭐 전화나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이렇게 그렇죠. 학교 민원 119 그러니까 콜센터 있잖아요. 네, 네. 내가 뭐 아주 사소하게는 무슨
어떤 필요한 시설을 찾아야 되는데 몰라. 그럼 요새는 뭐 이제 다 이렇게 맵 찾아보고 하지만 그런 걸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실제로 그런 학폭에 대한 이런 민원들까지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지원들은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변호사를 개인적인 부담으로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법률적인 소송의 문제는 교육청이 다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부모들도 사실은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부모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들도 학부모회나 부모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거나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같이 뭔가 그 대화도 안 되고 학교에서 뭐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학교 문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학부모회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면 오히려 그렇게 좀 악성 민원이다. 이제 계속 그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막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도 학부모 모임 자체에서 해소할 수도 있다. 완충 작용을 할 수도 있고 학부모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방안들을 찾을 수도 있고. 서로 얼굴을 알면 더 나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람이 대면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말을 들어주는 것. 제가 이제 처음에 경청 귀 기울임이 제 첫 번째 챕터의 얘기인데 네. 귀 기울인다는 거는 내가 존중하는 거고 존중받는 거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모든 관계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뭐 인식과 태도와 활동과 모든 것이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쓴 건데 학부모들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문제가 꼭 해결되지 않아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조차도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회복해서 실제로 학교 현장이 그런 불신의 벽이 아니라 각 주체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신뢰의 그 공간으로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뭐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ETF. 예를 들니까 교육청에 콜센터를 만들고 그건 이미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지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고. 콜센터 만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AI 말씀을 드렸는데 AI 기술을 활용하면 선생님들의 행정 부담과 이런 민원 센터와 아이들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던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기술적인 것을 활용하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이에게 이렇게 학습과 돌봄과 뭐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인력이나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인력과 지원 체계들이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게 이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교육청만이 아니라 이것은 지자체, 지역사회하고 협력이 돼야만 합니다. 아이들 방과 후에 돌봄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자체나 또 이제 경기도나 그 광역이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공동의 그런 운영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예산도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의 그런 고교학점제를 취업과 일자리와 연계를 시키려면 그 대학과 기업 이런 데하고도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권역별 특화된 산업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초 중고에 맞게 공공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교육 행정에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 각각의 이제 그 단위 그 학교 단위에 들어가야 되는 공약들 정책들은 또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뭘 하시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AI를 도입하신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상황이 되겠죠. AI가 이제 우리 뭐 전 산업계에 다 퍼질 테니까 AI 도입하신다.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 잘 키워본다. 정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불신도 깊고요. 이제 네. 제가 이렇게 90년 동안 이야기하면 고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이 사실은 기회이기도 하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기술을 쫓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머리에 좀 잘 이미지화할 수 있게 네. 요 정도 나라의 교육 시스템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좀 약간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모델이 좀 혹시 있습니까? 지금 AI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의 모델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럽은 어떻게 보면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윤리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독일에 한 6개월 정도 있다 네네.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느리더라고요.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 이제 인간에 대한 사생활 보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인간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계속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과 이게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도 더 느려요. 그래서 AI 시대의 어떤 이런 그 디지털 전환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는 형국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디지털 전환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의 기본적인 철학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제가 문해력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서 애들이 클릭하고 터치하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고 요새는 계속 이제 유튜브 그 쇼츠를 보면서 애들이 깊이 읽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읽고 사람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타인에 대한 이해력, 타인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해력을 키우는 학습을 매우 강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려면은 독서를 그냥 책을 다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그러려면은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질문하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왜 이렇지? 내가 이거를 이해를 나 이런 거 의문이야. 텍스트를 보고 의문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토론하면서 탐구하는 시간들을 더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업 방식이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을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그러면 각각의 그런 수업을 통해서 그냥 독서 수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예를 들면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사회든 뭐 이런 모든 수업의 운영 방식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뭔가 함께 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려면 그래서 제가 공간도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 동네나 내 국가나 이런 거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왜곡된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10대들의 우경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판단의 기준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뭐 독립운동가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형지물을 찾아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연결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지역인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배우는. 그래서 지역의 마을의 어르신들이 함께 지역을 돌고 옛날 얘기들처럼 옛날에 이 지역의 동네에 있었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 수업으로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지역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전문가가 기술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도 이 아이들이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저런 일을 해서 취업을 해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또 비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이 진짜 어려운 게 주식 투자처럼 딱 눌러서 며칠 있다가 이게 막 올라가거나 막 떨어지거나 뭔가 경제 지표처럼 바로바로 그때 성과가 나타나거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교육이 바뀐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네. 사람의 변화를 아이들이 다 다양한데 똑같은 속도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예.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자라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런 저마다의 속도가 지속되고 자기 네.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다 동의를 하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모르겠어. 이제 나중에 가면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손에 잘 안 잡히는 것 같기 때문에 교육 개혁이나 교육의 정책 과제들은 매우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네. 글쓰기 강조하셨어요. 네네네. 아이들 글쓰기. 네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요즘 글 쓸 일이 거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클릭하고 터치하다 보니까 손글씨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손글씨, 펜글씨 쓰는 수업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네, 네. 디지털 기기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5, 6년 지나면서 그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문해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전체적인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뇌발달에도 안 않는 좋을 거죠. 거야, 아마. 뇌발달에도 안 좋죠. 그렇죠. 손을 안 쓰면. 안 쓰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놀이를 오감을 통해서 두뇌가 발전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과학이잖아요. 네네네. 어릴 때부터 이거 하니까 펜글씨 쓸 일이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글씨 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맞습니다. 성인들도 대학생들도 수업할 때 펜글씨로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는 학생과 그냥 노트북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학생과 비교를 해봤더니 펜글씨 쓰는 학생이 80% 이해했다면 노트북으로 이제 이렇게 저기 하는 학생들은 50%인가 그러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것을 자기화하는 것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이제 이 디지털 기기가 일찍 그리고 광범위하게 생활면에 접촉이 돼 있는데 학교 안에서만큼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디지털 기기를 꼭 필요할 때만 활용하고 펜글씨 쓰고 실제로 자기가 손과 두뇌의 협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의 패턴도 바꿔야 되고 그러나 다만 우리가 AI나 이런 기술을 거부하거나 뭐 모르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이런 기술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가를 가장 전문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뭐 지원, 연수라든지 네. 필요한 어떤 연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바뀌어지게 되다 보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입시나 AI 시대의 직업의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각각의 그 자기의 소질과 역량을 키우는 것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교육개혁의 성과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 써라. 내가 써야 듣고 보는 것보다 쓰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들리는 것보다 내가 보는 거 이게 인식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하면 뭐예요? 안 쓰는 거. 안 쓰는데 말하면 뭐예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네. 24년도에 다시 쓴대요? 펜글씨 수업을 도입했어요. 의무화했어요. 주법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다른 나라 사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AI 시대에 어떤 모범적인 그 선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다. 다만 우리는 이제 대입에 대한 과도한 경쟁 때문에 아이들이 경쟁에 지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입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경기도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정책들을 가지고 구현해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또 교육감의 역할이기 때문에 현장의 변화를 통해서 교육 그 전환의 과제들을 이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들으시면 저는 이제 혹시 아직도 눈빛에서는 불신이 많이 가시지 않은 것 제 같고요. 눈빛이요? 눈빛이 안 보여 근데 그래서 선글라스 일부러 썼는데 눈빛을 숨기기 아니, 위해서. 저는 아마 상당히 저 공감한 부분이 많았고요. 대신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학부모님들께서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이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물어보실 만한 것들 좀 대신 여쭤봤다. 이렇게 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정말 우리 그 특히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네, 좀 네, 그거 네.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네. 대신 이제 그 질문에 또 그렇게 답을 해주시니까 아마 듣는 분들께서도 좀 속이 좀 더 시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무슨 저 이렇게 체육관 같은데 애들 그냥 한 200명, 300명 몰아넣고 알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있으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교육에 그렇게 가야 되지 뭐예요 않나. 거기서 체육관은? 그러니까 뭘 할지를 알아서 자기가. 애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 뭐 진짜로 이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외우고 시험 아무 보는 의미 것보다 없는 거야. 차라리 스포츠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차라리가 아니라 스포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래. 아유, 신체 활동이 정말.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그걸 소홀히 하고 네. 있어서 그리고 애들이 뭐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한 번도 결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뭘 그게 해야 될지 중요하죠.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네. 강제로 법으로 금지시키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또 선택하게 편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애들이 어떻게 하면 또 몰래 이렇게 할까 막 이런 또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것을 그냥 위에서 눌러서 안 돼 하고 강제만 한다고 아이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 거냐. 이미 아이들의 문화가 그게 아닌데 네, 그러면 네, 네. 왜 우리가 이것을 학교에서 혹은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한번 아이들끼리 토론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혁신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축제를 준비하는 회의를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핸드폰 때문에 회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규칙을 정했대요. 우리가 회의할 때는 이거 쓰지 말자. 네. 그래서 회의하러 들어가면서 이제 핸드폰을 놔두고 들어가서 네. 점차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어기면 자기들끼리 정한 벌칙으로 또 벌칙을 주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축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거의 이제 1년 동안에 준비하고 축제하고 이제 나중에 다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평가할 때 네. 저는 그래서 그게 학생 자치고 학생 자치의 과정이 민주시민으로 크는 과정이고 네네네네. 그래야만 자기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죠. 하면 어른들은 얘네들이 뭐해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믿고 맡기고 그것을 잘할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 저희 어릴 때는 왜 딱 학교 끝나면 누가 말 안 해도 어디 골목 앞에 다 모이잖아요. 모여서 야 산으로 갈 거냐 자치기를 할 거냐 뭐 오징어를 할 거냐 이제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공부했어요. 아 진짜 그러다 이제 나 혼자 뭐 목리 부리고 내 고집 피우면 이제 저 한 2살 많은 형한테 처맞기도 하고 놀아줄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놀 사람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디까지 감정 표현을 어느 정도로 해도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점점 그 리밋을 학습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관계를 배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요즘은 저 아파트 놀이터만 가도 애들 조금만 뭐 부딪히려고 그러면 엄마들이 나서서 막 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대신 사과하고 그냥 데려가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뭘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뭘 결정한다거나 할 일이 너무 없어.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저 그것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무슨 저 체육관 같은 데다가 때려 넣고 알아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 안전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해주고 확보해주고 그리고 지금 뭐 무슨 공부하는 게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좀 놀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튼 네. 뭐 또 교육적이 워낙 오래 또 해주셨으니까 오늘 한번 전문가분의 말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아마 지금 또 뜻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펼칠 만한 기회가 뭐 있으실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그냥 말만 이전에 다 하고 나중엔 또 맘 바뀌지 마시고 예, 오늘 하신 말씀을 잘 좀 구현할 수 있게 힘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네. 이 시기에 교육의 전환적 과제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경기도가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넓기도 하고 학생 수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표준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 의식을 갖고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좋은 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한 200명 모아놓고 산에서 2달 동안 생존하고 이런 것좀 해서 생존 체험? 생존 2달 정도 해갖고 내려오게 하고 그럼 좋겠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 유은혜 전 장관님 오늘 좀 뭐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으셨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너무 얘기를 많이 수다를 당연히 떨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말씀 다음에 많이 되신 다음에도 좀 나와서 네. 저희가 좀 점검할 수 있게 네.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중요합니다. 거 네. 얼마나 좀 됐는지 네. 정프로가 좀 하나씩 점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뭐 또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되니까 바빠서 뭐 네. 이러지 마시고. 밑에 사람 보낼게요. 뭐 이러지 마시고. 아.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